한 남자가 있었다. 한 남자가 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천명그룹의 총수 강태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진 그가 1년에 단 하루 유일하게 약해지는 날이 있다. 바로 그의 오만과 독선이 하나뿐인 아들 민혁을 죽음으로 내몬 날이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선 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아저씨,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강태하 회장은 어김없이 아들 강민혁의 무덤을 찾았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의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는 손을 저어 물리게 했다. 차가운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비석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그만의 속죄 방식이었다. 비석에 새겨진 강민혁이라는 이름과 너무나도 젊은 생물연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그의 등 뒤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아는 돌아보았다. 낡고해진 운동화를 신은 작은 아이.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아이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아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시 비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아이의 다음 말에 태아의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은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죽은 아들 민혁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빠 무덤이라고요. 아빠 이름은 강민혁이에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태아의 심장을 두 번째로 후려쳤다. 태아는 비틀거렸다. 경호원들이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하준이에요. 강씨. 민혁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강씨 일터였다. 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경계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은 말하지 말랬어요. 하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무덤가에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사라졌다. 태아는 망연자실하게 아이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민혁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곁에는 태아가 정해준 정략결혼 상대 최유라와 그녀가 낳은 아들 강시윤만이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혁에게 다른 아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비서. 네, 회장님. 방금 저 아이 당장 알아봐. 이름은 강하준. 어미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13년 전 민혁이 놈이 만나던 그 계집부터 시작해서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 강태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혁의 핏줄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7년간 자신의 곁에서 손주 행세를 하던 시움과 며느리 최유라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거대한 성체 같았던 그의 인생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하의 서재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다. 조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서지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앳된 얼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13년 전 강태하가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의 인생에서 잔인하게 도려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13년 전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강민혁은 서지은이라는 여자에게 미쳐 있었다. 명문대 미대생이었던 지은은 가난했지만 햇살처럼 밝고 당당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태아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을 우리 집안에 들이겠다고. 태아의 사무실에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지은의 뒷조사 서류를 민혁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홀어머니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 고학생. 태아의 눈에는 그저 아들의 돈과 배경을 노린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웃기지 마라. 그깟 감정 노름으로 천명그룹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내 짝은 내가 정해뒀다.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딸 최유라다. 그 아이라야 내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 민혁은 끝까지 반항했다. 하지만 태아는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민혁 몰래 지은을 만났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태아는 다짜고짜 돈 봉투가 든 가방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걸로 얼마를 채워줄까? 10억? 20억?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지은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태아를 마주 보았다. 회장님, 아드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방진 것. 너 같은 것들이 어떤 생각으로 내 아들에게 접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더러운 욕심 버리고 내 분수를 알아라.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내 어미가 하는 작은 식당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내가 졸업할 일도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일도 없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강태하는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택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차갑게 돌아섰고 민혁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폐인처럼 지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뜻대로 최유라와 영혼 없는 결혼식을 올렸다. 태아는 그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그룹의 안위가 우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하준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그의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 서지은이 민혁과 헤어진 직후 호련히 자취를 감췄고 1년 뒤 하준을 출산했다는 기록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하의 대저택은 서울의 심장부,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진 현대적인 성이었다. 그곳에서 진짜 손주로 알려진 강시우는 왕자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담 요리사가 준비한 유기농 식단이 차려졌고 최고급 승용차가 사립초등학교 정문까지 그를 데려다 주었다. 방과 후에는 승마, 펜싱, 첼로 등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과외가 빽빽하게 짜여 있었다. 시운의 어머니 최유라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모님이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자선 파티를 주최하고 갤러리를 드나들었다. 남편 민혁이 죽은 후에도 그녀는 천명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시아버지인 강태하 회장에게 깍듯했고 아들 시운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변두리.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강하준의 아침은 차가운 식빵 한 조각으로 시작되었다. 엄마 서지은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와 하준의 학원비 하나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준은 나이에 비해 철이 일찍 들었다. 엄마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학교에 갔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원에 가거나 맛있는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지만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엄마, 오늘은 계란 프라이 해주면 안 돼? 미안, 아들. 계란이 다 떨어졌네. 엄마가 내일은 꼭 사올게. 지은은 빵만 씹는 아들의 마른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하준이 민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하준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하지만 가끔 아들의 얼굴에서 죽은 민혁의 모습을 볼 때면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만약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준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조비서는 두 아이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보고서를 강태하에게 올렸다. 한 아이는 수억 원짜리 첼로를 켜고 다른 한 아이는 구멍난 운동화를 감추기 위해 애쓴다. 한 아이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다른 한 아이는 며칠째 똑같은 반찬으로 저녁을 때운다. 태아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의 진짜 핏줄이 자신의 오만 때문에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었기에
빛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강태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준과 지은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 비서는 그를 말렸다. 회장님,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지은 씨가 회장님을 순순히 만나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 비서의 말은 옳았다. 태아는 자신의 성급함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하준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낡은 책걸상을 모두 바꾸고 도서관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고급 학용품 세트를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며칠 후 하준은 난생 처음 보는 근사한 필통과 노트 세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선물을 잔뜩 주셨어. 하준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지은은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태아의 두 번째 접근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조 비서를 통해 지은이 일하는 식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로서 식당 사장에게 지은의 월급을 3배로 올려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제안을 했다. 식당 사장은 웬 떡이냐 싶어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지은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일부터 주방 일 말고 홀 매니저로 일해줘.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챙겨줄게. 지은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이 모든 호의 뒤에 무언가 거대한 의도가 숨어있음을 감지했다. 학교에 들어온 거액의 기부금, 갑작스러운 정직원 제안.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13년 전 돈으로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 강태아. 그날 밤 지은은 하준에게 단단히 일렀다. 하준아, 앞으로 학교 앞에서든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마. 특히 할아버지가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하준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하준의 하굣길에 조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준에게 다가갔다. 학생, 혹시 강하준 군이니? 나는 내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 사람이란다. 하지만 하준은 엄마의 말을 기억했다. 그는 조 비서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조 비서는 당황했지만 섣불리 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지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그들이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강태아가 자신들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것이 설령 도망이라 할지라도. 강태아의 모든 관심이 하준에게 쏠려 있는 동안 대저택의 안주인 최유라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시아버지인 강태아는 언제나 아들 시훈을 후계자로 대하며 엄격하면서도 애정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주말마다 함께하던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훈의 학교 성적이나 수상 실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유라는 조심스럽게 태아의 기분을 살폈다. 태아는 곁눈질로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 값비싼 보석, 흐트러짐 없는 자세. 13년 전 처음 봤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태아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내 아비는 요즘 뭐라고 지내나? 태아의 뜬금없는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최대 로펌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였다. 아버님도 아시면서 늘 바쁘시죠. 얼마 전에도 큰 소송을 맡아서. 그래, 자네 아비가 뒤처리 하나는 깔끔하게 잘하지. 아주 오래전부터. 태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시아버지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설마 그럴 리가. 13년 전에 그 일은 완벽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강태아,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불안감은 시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시윤은 영악한 아이였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예전처럼 할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지만 태아의 차가운 눈빛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첼로 대회에서 대상 탔어요. 시우는 상장을 들고 서재로 달려갔다. 예전 같았으면 역시 내 손주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태아는 상장을 건성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수고했다. 나가서 놀아라. 시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 미워하나 봐. 나 이제 천명그룹 후계자 못 되는 거야? 유라는 아들을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아가 등을 돌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어떻게든 시아버님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촉수는 집요하게 강태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조 비서가 최근 웬 아이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유라의 마음에 서지은이라는 잊고 있던 이름이 불길하게 떠올랐다. 서지은은 이사를 결심했다. 강태아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죽은 미녀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함께 잊고 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 민혁이 서툴게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보냈던 편지들이었다. 지은은 차마 그 편지들을 읽을 수가 없어서 또 버릴 수가 없어서 상자 안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하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안 자고 뭐해? 아, 그냥 옛날 물건 정리 좀 하느라. 얼른 들어가서 자, 우리 아들. 지은은 황급히 상자를 닫으려 했다. 하지만 하준의 눈은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사진 한 장에 꽂혔다. 젊은 시절의 엄마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하준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준은 지금껏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 멋진 분이라고만 말해주었다. 그냥 엄마 옛날 친구야. 거짓말. 엄마 눈 흔들리는 거 다 보여.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지. 맞지? 하준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아빠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빠,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하준은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의 호기심은 상자 속 다른 물건들로 향했다. 그는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엄마, 이것도 아빠가 쓴 거야? 읽어봐도 돼? 지은은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준은 아빠의 흔적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아빠의 편지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지은을 향한 민혁의 애틋한 사랑과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 부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다음 생에서는 부디 평범한 남자로 태어나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편지를 다 읽은 하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아빠가 엄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헤어지게 만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순간 하준의 머릿속에 며칠 전 조 비서가 자신에게 건넸던 경제 잡지가 떠올랐다. 표지 모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리더, 천명그룹 강태아 회장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며칠 전 아빠 무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저씨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아저씨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하준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다. 너무 일찍, 너무 가혹한 진실을 알게 한 것 같아 후회스러웠다. 하준아, 다 잊어버려.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응. 지은은 아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하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작은 눈은 나이답지 않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나 할아버지 만나봐야겠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또 상처를 줄 거야. 지은은 기겁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하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헤어지게 했는지. 왜 아빠가 그렇게 슬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나를 6년 동안이나 모른 척했는지.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엄마의 억울함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는 건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아빠 무덤에서 만났을 때 할아버지 눈빛이 되게 슬퍼 보였어. 어쩌면 우리를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하준의 말에 지은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에게 강태하는 돈으로 사랑을 짓밟은 냉혈한 일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통해 본 그는 어쩌면 그저 후회하는 늙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며칠간의 긴 고민 끝에 지은은 하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숨고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조 비서에게 먼저 연락했다. 강태하 회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아들 하준이와 함께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받은 조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철벽을 치던 서지은이 직접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태하에게 보고했다. 태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드디어 그들이 자신에게 오기로 결심한 것이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과연 어떤 얼굴로 자신의 진짜 손자와 며느리를 마주해야 할까? 약속한 날 서지은은 하준의 손을 잡고 강태하의 대저택 앞에 섰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은 모자를 압도했다. 하준은 긴장한 듯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심호흡을 했다. 조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시게 화려한 내부가 그들을 맞았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이곳이 13년 전 민혁이 자신을 데려와 미래에 우리가 살 집이라며 웃었던 바로 그곳임을 깨달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때 2층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내려왔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마치 원래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태도로 지은과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빛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지은 씨 아니니?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행색이 초라하네.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어 있었다.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최유라 씨, 여긴 어쩐 일이죠? 어쩐 일이냐니 재밌는 질문이네. 여긴 내 집이고 난 이 집의 안주인이니까. 오히려 불청객은 그쪽 같은데.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유라는 하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증거품인가? 우리 아버님께 돈이라도 뜯어낼 요량으로 데려온 모양인데 꿈 깨시지. 우리 아버님은 너처럼 천박한 여자한테는 단 1원도 줄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 순간 하준이 지은의 앞을 막아서며 유라를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작은 아이의 당돌한 태도에 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어쭈 제법이네. 애미나 새끼나 근본 없는 것들은 똑같다더니. 그만하게 유라야. 계단 위에서 강태하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내려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유라를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 아이들은 내가 부른 손님이다.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야. 태아는 유라를 지나쳐 지은과 하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는 정말이지 민혁의 판박이었다. 태아는 손을 뻗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왔구나. 어서 안으로 들자꾸나. 태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시아버지가 저 더러운 것들을 손님이라고 부르다니. 심지어 저 아이를 보는 눈빛은 시윤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최유라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과 질투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자신의 아들 시윤의 미래를 저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강태아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아는 하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보면 볼수록 아이의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하준이라 했더냐? 올해 몇 살이지? 12살입니다. 하준은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죽은 지 6년 그리고 그가 지은과 헤어진 지 13년. 시간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태아는 지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망감이 교차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차가웠다. 회장님의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제 아들 하준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라가 들이닥쳤다. 그녀의 뒤에는 아들 시윤이 서 있었다. 유라는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태아에게 매달렸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저런 애를 데려와서 진짜 손주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시면 우리 시윤이는 어떡하라고요? 시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하준을 쳐다보았다. 하준 역시 자신과 비슷한 또래에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아이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준을 손가락질했다. 아버님,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세요? 1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아들을 낳았다고 나타난 게 수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돈을 노린 수작일 거예요. 그녀는 태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혁 씨 핏줄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저 아이를 절대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친자 확인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서재를 맴돌았다. 지은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사랑과 아들의 존재가 한순간에 의심과 검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하준 역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아듣고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강태아는 갈등했다. 이성적으로는 유라의 말이 옳았다. 천명그룹의 후계자가 걸린 문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하준이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게 느껴졌다. 좋아요. 검사하죠.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유라 씨 아들 강시은 군부터 검사해야 할 겁니다. 뭐라고? 유라가 소리쳤다. 지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친자 확인, 그거 아주 공평하고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 우리 두 아이 모두 검사해보죠. 과연 누가 진짜 강민혁의 아들인지 세상에 똑똑히 밝혀보자고요. 지은의 당당한 태도에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빛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시은이를 의심해. 우리 시은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천명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야. 너 같은 더러운 여자가 낳은 애랑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강태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지은에게 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지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13년간 간직해온 또 하나의 비밀이었다. 제 남편 아니. 민혁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서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유라는 거짓말. 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민혁 씨는 저와 헤어지고 회장님의 강요로 최유라 씨와 결혼하기 직전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태아에게 건넸다. 그것은 민혁이 직접 서명한 수술 동의서와 병원의 진단서 사본이었다. 그 사람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저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만을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13년 전 민혁은 수술을 받은 직후 몰래 그녀를 찾아왔었다. 그는 울면서 이 사실을 고백했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며 이 서류를 그녀에게 맡겼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표가 될 것이라면서 강태하는 서류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시선이 최유라에게 쏠렸다. 민혁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그렇다면 시윤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유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하지만 태아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조 비서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당장 이 병원에 연락해서 원본 서류 확인해. 그리고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유라 저 여자의 모든 행적을 다시 조사해. 남자 관계, 통화 기록, 계좌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성의, 서지은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죽은 민혁이 남긴 진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강태하의 명령이 떨어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최유라의 추악한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 조 비서가 내민 보고서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다. 최유라는 민혁과 결혼한 후에도 예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와 계속해서 만나왔다. 남자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유라 집안의 집사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유라는 야망을 위해 민혁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연남을 끊어내지 못했다. 시윤이는 민혁의 아이가 아닌 바로 그 내연남의 아이였다. 유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혁이 술에 취한 날을 이용해 그와 동침한 것처럼 꾸몄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혁은 자신이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의심했지만 유라는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다며 그를 교묘하게 속였다.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리고 아버지의 압박에 지쳐있던 민혁은 결국 진실을 파헤치기를 포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라가 시윤을 낳은 후에도 내연남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강태하의 눈을 피해 친정 나들이나 동창 모임을 핑계로 그와 미래를 즐겼다. 천명그룹의 돈은 고스란히 그 남자의 사업 자금과 유라의 사치품으로 흘러들어갔다. 보고서를 다 읽은 강태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13년 동안 더러운 불륜 남녀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 자신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위해 그룹의 미래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 인형과 그놈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태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유라는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항으로 가던 길에 붙잡혀 내연남과 함께 태아의 앞에 무릎 꿇려졌다. 네. 내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아들을 능멸하고 우리 집안을 더럽혀. 태아는 금방이라도 유라의 목을 조를 듯이 분노했다. 유라는 살기 위해 눈물로 호소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시윤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7년 동안 아버님 손주로 자랐어요.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손주라는 말을 담지 마라. 태아는 옆에 서 있던 시윤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태아는 한때 그 아이를 보며 죽은 아들을 떠올렸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내년들을 이 자리에서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장 내 놈들과 내 놈의 새끼를 데리고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내년들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썼다. 서지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녀의 저주는 그러나 텅 빈 저택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13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최유라 모자가 쫓겨난 대저택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다. 강태하는 며칠 동안 서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런 태아를 위로한 것은 하준이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태아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아빠도 할아버지가 우는 건 싫어할 거예요. 태아는 손주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하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지은은 당장 저택으로 들어와 살라는 태아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하준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외롭게 살아온 태아를 위해서 그녀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한 달 후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적막하던 집은 하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태아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할아버지 노릇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하준과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장난감 조립을 하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천명그룹의 냉혈한 총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손주 바보인 평범한 할아버지만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태아는 그녀에게 천명그룹 산하 장학재단의 이사직을 맡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하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자존감을 되찾아갔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민혁의 무덤을 찾았다. 예전처럼 슬픔과 회한만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혁의 비석 앞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혁아, 보고 있니?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이제야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이제 우리 세 사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 태아의 말에 지은과 하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무덤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강하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최고급 저택으로, 낡은 운동화에서 명품 구두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하준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기회였다. 강태하는 하준이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학교로 전학했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경제, 외국어, 리더십 등 후계자에게 필요한 모든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갑자기 나타난 진짜 손주가 과연 7년간 후계자 교육을 받아온 시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하준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이론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복잡한 경영 사례를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예의 발랐고 저택의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은 모든 사람을 그의 편으로 만들었다. 하준이는 민혁이를 쏙 빼닮았어. 머리는 나를 닮은 것 같고. 태아는 하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하준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천명그룹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하준아,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대한 배와 같지. 리더는 그 배가 암초를 만나지 않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이끌게 될 천명그룹을 돈만 많은 회사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행복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준이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동시에 그가 할아버지처럼 돈과 권력에 취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최유라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하와 서지은에게 모든 불행의 책임을 돌리며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내연남이자 시운의 친부였던 변호사를 움직였다. 그는 유라 집안의 도움으로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유라가 몰락하자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되찾기 위해 유라의 복수에 동참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천명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해 언론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천명그룹 강태하 회장, 건강 이상설,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 강하준, 출생의 비밀 논란, 천명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의사들은 갑자기 등장한 어린 후계자 하준의 경영 승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강태하는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자신을 흔들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조 비서에게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최유라, 그 독사 같은 년짓이겠지. 제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겠다는데 친히 마중을 나가줘야지. 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 위기를 통해 하준에게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위기관리 능력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하준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긴급 이사회와 대책회의에 모두 참석시켰다. 하준아, 잘 보거라. 위기는 리더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적들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준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고 익혔다. 복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수록 작은 거인은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최유라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고 충성스러웠던 임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강태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하준을 세웠다. 제 손자 강하준입니다.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앞으로 저와 함께 천명을 이끌어갈 제 동반자입니다. 태아는 하준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혔다. 자신의 과오와 아들의 아픔, 그리고 하준을 찾게 된 과정까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최유라의 아버지,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였다. 그는 딸의 죄를 대신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제 딸의 욕심과 저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법조계를 떠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모두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강태하와 조 비서가 계획한 치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조 비서는 최유라의 아버지가 딸의 불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사기극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심지어 그가 천명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강태하는 최유라의 아버지가 속죄를 빌미로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법무법인 대정을 압수수색했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최유라와 그녀의 내연남 역시 공범으로 지명수배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천명그룹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모두 최유라 일가에게로 향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주는 할아버지의 지략과 결단력에 감탄했다. 그는 리더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진실의 힘이 그 어떤 거짓과 모략보다 강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최유라와 내연남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정에 섰지만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서지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해서 모든 것을 꾸민 겁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유라는 법정에서 눈물로 연기하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서지은이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하 회장에게 접근했으며 하준이 정말 강민혁의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하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진실은 꼭 이길 거야. 그리고 마지막 공판일 예상치 못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바로 최유라의 아들 시윤이었다. 아이는 증인석에 서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밤마다 다른 아저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서 우리 셋이서만 살자고 했어요. 시윤의 충격적인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유라는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하지만 아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 거짓말하는 거 싫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랑. 그리고 저 형한테도 미안해요. 시우는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의 질투와 미움 대신 아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다. 시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최유라와 내연남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최유라는 법정에서 실신했고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의 벽 안에서 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하준은 시윤에게 다가갔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아는 시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었지만 7년간 정을 붙이고 산 아이였다. 그는 시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외가 친척에게 보내고 모든 교육과 생활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죄는 어미가 지었지 아이가 지은 것이 아니다. 태아의 결정에 지은과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것임을 그들은 배워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강태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하준아, 이리 와서 앉거라. 태아는 낡은 금고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들 민혁의 유품이었다. 상자 안에는 민혁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서툴게 쓴 첫 편지, 그리고 그가 지은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지만 끝내 전해주지 못했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아비의 것이다. 이제 내가 간직하거라. 태아는 하준에게 상자를 건넸다. 하준은 상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이건 내 어미에게 전해주거라. 태아는 지은을 위해 디자인되었던 목걸이를 하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비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걸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하준은 엄마 지은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목걸이를 엄마의 목에 걸어주었다.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이래. 지은은 목걸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사랑의 증표가 제 주인을 찾은 것이다. 며칠 후 태아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천명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손자 강하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하준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한과 재산 관리를 며느리 서지은에게 위임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그의 마지막 믿음이자 사죄의 표현이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태아는 하준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하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와 내 어미를 만났고 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으니 이제 내가 천명을 이끌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와 아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훌륭한 리더가 될게요. 하준은 굳은 의지로 대답했다. 태아는 손주의 대견한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석양에 비친 하준의 모습 위로 아들 민혁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강태아 회장은 그의 겨울 하준과 지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장에서 하준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이미 천명그룹의 차기 총수다운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다. 태아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다. 모두가 어린 하준이 그룹을 이끌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태아는 모든 권한을 며느리 서지은에게 위임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은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눌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하준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천명그룹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강태아와는 전혀 달랐다. 강압적인 카리스마 대신 부드럽고 섬세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내 복지 제도를 혁신했다. 그리고 천명 장학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 따뜻한 카리스마의 경영인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천명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실적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준은 엄마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착실하게 성장해 나갔다. 그는 방학 때마다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직접 땀 흘려 일하고 해외 지사를 돌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준비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었다. 엄마, 제가 회장이 되면 우리 회사 안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처럼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외롭게 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지은은 훌쩍 자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그들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 강태아가 연강의 시대가 저물고 서지은과 강하준이 이끌어갈 인의 시대가 새롭게 개막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강하준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는 유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보육시설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최시윤이 살고 있었다. 외가에 맡겨졌던 시윤은 외조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하준은 그동안 꾸준히 시윤의 소식을 들으며 익명으로 그를 후원해왔다. 훌쩍 자란 시윤은 어두운 얼굴에 반항적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하준을 경계하며 쌀쌀맞게 대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동정이라도 하러 온 건가? 아니,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하준은 시윤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준을 쳐다보았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너도 우리 할아버지의 손주였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7년 동안 가족이었던 건 사실이니까. 하준의 진심 어린 말에 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결국 하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시윤은 하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지은은 시훈을 하준과 똑같은 아들로 대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시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특히 법률 분야에 큰 재능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시우는 면회를 가서 엄마 최유라를 만났다. 오랜 수감 생활에 유라는 예전의 화려함을 모두 잃고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다 미안해. 시우는 말없이 엄마를 안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증오와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버드 졸업 후 강하준은 천명그룹의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선포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 강민혁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천명그룹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모든 임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이자 그룹의 명예회장이 된 서지은과 이제는 든든한 법률 자문이 된 동생 최시훈이 함께 서 있었다. 하준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는 회사 안에 국내 최고 수준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했고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또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천명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하준은 단 한순간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키워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원동력 삼아 더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하준과 지은 그리고 시우는 함께 민혁과 강태아가 잠들어 있는 가족 묘원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환한 미소와 함께 꽃을 바쳤다. 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하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무덤에서 시작된 슬픈 인연은 이제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년 후 천명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의 마지막 강하준 회장은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전국 각지의 천명 장학재단 출신 아이들이 등장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의사, 과학자, 예술가. 아이들의 밝은 얼굴 위로 서지은의 따뜻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저희 천명그룹은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준은 객석에 앉아있는 지은과 시훈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의 눈에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비쳤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내는 격려의 박수 소리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상처는 아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